경상도 어느 고을 관아 뒤뜰 한낮이었습니다. 대낮에 사람 15이 우물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곡괭이가 돌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의 돌틈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또가 직접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꺼낸 것은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흙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비녀 끝에 새겨진 연꽃 무늬는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늙은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대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 비녀가 누구의 것이오? 아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신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비녀 한 쌍이 사람을 저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비녀가 아닙니다. 비녀 아래에 묻혀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 한 권, 그리고 그 장부 아래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우물 바닥에 잠들어 있던 뼈.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상도 함창현,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송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송만석, 나이 52.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지요. 딸의 이름은 연희. 여러분, 이 연희라는 아이가 아이라고 부르기엔 벌써 20이었습니다만 고을에서 효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놓은 뒤로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새벽에는 두부를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만석에게는 땅이 있었습니다. 작은 땅이 아니었지요. 고을 동쪽 들판에 논 12마지기. 이 고을에서 평민이 가진 논으로는 가장 넓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고 송만석이 죽으면 연희에게 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 12마지기가 연희의 목숨줄을 조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함창현의 사또는 이재풍이라는 자였습니다. 나이 44, 한양에서 내려온 지 3년째. 겉으로는 근엄한 목민관이었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제법 선정을 베풀었지요. 관아 앞길을 보수하고 가뭄 때 곡식을 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사또 오셨다고 했었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여러분 권력 앞에서 영원히 단단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재풍에게는 한양의 빚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윗사람에게 쓴 돈이었지요. 사또 복록으로는 갚을 수 없는 액수. 그 빚이 3년 동안 불어나 갚지 못하면 관직을 잃는 것은 물론 옥에 갇힐 처지였습니다. 이재풍의 눈에 송만석의 논 12마지기가 들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탐관오리의 토지 수탈이란 게 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장부로 빼앗는 겁니다. 양한 토지 대장에 이름을 슬쩍 바꿔 적으면 그만인 거지요. 물론 그러려면 원래 주인이 항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이재풍은 먼저 호방 아전 김덕수를 불렀습니다. 김덕수는 고을의 토지 장부를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0년 뒤 우물 앞에서 다리가 풀린 그 늙은 아전입니다. 송만석의 논 12마지기, 양안에서 이름을 빼라. 김덕수가 망설였습니다. 사또, 그러면 송 영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풍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나중에 한 사람의 목숨을 삼킬 웃음이었습니다. 송 영감은 내가 처리하마. 그로부터 석 달 뒤 함창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송만석 내 딸 연희가 사라졌다더라.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 했고 어떤 이는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 했습니다. 효녀로 소문났던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야반도주한 불효녀가 된 겁니다. 송만석 영감은 딸이 사라진 뒤 미쳐갔습니다. 매일 관아 앞에 나가 내 딸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사또 이재풍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나간 년을 내가 어찌 찾느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송만석이 죽었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심에 못 이겨 죽었다고 했지만 글쎄 여러분, 그 시신을 검시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또 이재풍이었습니다. 송만석이 죽자 논 12마지기는 주인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관에 귀속되지요. 이재풍은 그 땅을 자기 처남 앞으로 넘겼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관아 뒤뜰 우물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는 밤에도 울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도 눈이 오는 밤에도 그 울음소리는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우물은 울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재풍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빚도 갚았고 승진도 했습니다. 함창현에서 벌인 일은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그 사이 함창현에는 사또가 2번 바뀌었습니다. 두 사또 모두 우물 울음소리에 대해 같은 반응이었지요. 미신이다. 무당 부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3번째로 부임한 사또는 달랐습니다. 이름은 정아윤. 나이 30. 과거에 급제한 지 불과 2년. 첫 부임지가 함창현이었습니다. 한양의 쟁쟁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배경도 없는 선비. 말단 고을에 배치된 것 자체가 그걸 증명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달랐느냐? 정아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관직에 오르거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관리가 되어라. 어머니의 말이었지요. 가난한 과부가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아윤이 함창현에 부임한 첫날 밤, 관아 사랑채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들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 낮고 길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울음. 벽을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울음이었습니다. 정아윤은 벌떡 일어나 뒤뜰로 나갔습니다. 우물 앞에 섰습니다. 우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울음소리는 그 어둠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야경을 돌던 관노가 정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또, 그 우물에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10년째 귀신이 울고 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윤은 관아의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우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라.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정아윤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전, 호방 김덕수. 10년 전 이재풍 밑에서 토지 장부를 조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새고 등이 굽었지만 눈만은 여러분, 쥐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눈이었습니다. 김덕수가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사옵니다. 전임 사또께서도 전전임 사또께서도 모두 미신이라 하셨습니다. 사또께서도 신경 쓰지 마시는 게. 정아윤이 김덕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10년 전에 이 고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하지만 정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었사옵니다.
그의 가뭄이 들어 유민이 좀 생긴 것 외에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합니다. 김덕수의 왼손이 자기 허벅지를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떨림을 감추려는 거였지요. 정아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방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형방도 불렀습니다. 마을 이장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조금씩 조각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송만석이라는 영감이 있었는데 딸이 야반도주한 뒤 상심으로 죽었다더이다. 연이라고 효녀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지요. 송영감 논 12마지기는 지금 이재풍 전 사또의 처남 박씨 앞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퍼즐 조각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아윤은 양안 토지 대장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양안을 펼쳤습니다. 송만석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먹으로 덧칠하고 위에 박치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치근 이재풍의 처남이었습니다. 정아윤이 양안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먹 아래 희미하게 송만석이라는 세 글자가 비쳐 보였습니다. 이때 김덕수가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요. 사또, 그 양안은 오래되어 오류가 많사옵니다. 새로 작성한 양안이 따로 있으니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덮는 겁니다. 정아윤은 양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설이, 한 가지만 묻겠다. 송만석의 딸 연희는 어디로 갔느냐? 김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아윤은 우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치 우물 밖으로 올라오려는 것처럼 정아윤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정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꺼내주마. 그런데 여러분, 정아윤은 이때 몰랐습니다. 김덕수가 그날 밤 한양으로 밀서를 보냈다는 것을. 밀서의 수신인은 이재풍, 현재 한양 형조 참의, 정아윤의 상급 기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밀서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신임 사또가 우물을 파려 합니다. 우물을 파면 안 되는 사람이 신임 사또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밀서가 한양에 도착한 건 닷새 뒤였습니다. 이재풍은 밀서를 읽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풋내기 사또가 뭘 안다고.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지요. 10년 전의 일이 드러나면 관직은 물론 목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인을 은폐하고 토지를 빼앗은 죄. 이건 곤장이 아니라 차명이었습니다. 이재풍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관찰사에게 손을 썼습니다. 경상감사는 이재풍의 과거 동기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넌지시 말을 꺼냈지요. 함창현의 신임 사또가 부임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관아를 뒤집고 있다더군. 미신에 홀려 우물을 판다니 정신이 온전한 건지.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지. 열흘 뒤 함창현의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관아의 시설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다. 우물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아윤의 손에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관이 조사를 막은 겁니다. 사또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관찰사의 명을 거역하면 파직입니다. 파직을 넘어 불복종죄로 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정아윤은 관아 사랑채에 홀로 앉아 공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뼈가 아플 만큼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한 다음 날 관아의 문서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은 문서고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되어 장부가 쌓인 선반을 집어삼켰습니다. 관노들이 달려와 불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버린 장부 중에 10년 전 양안이 있었습니다. 정하윤이 불빛에 비추어 송만석 글자를 확인했던 바로 그 장부.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정하윤은 불탄 문서고 앞에 서서 재가 된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하윤의 눈에 떠오른 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연희의 얼굴 본 적도 없는 그 얼굴이 왜인지 선명했습니다. 아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방화 아닌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톱 밑에 그 으름이 묻어 있었다는 걸 정하윤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하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진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상관은 맞고 증거는 불타고 범인은 자기 관아 안에 앉아 있습니다. 30살 젊은 사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정하윤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평민 복장으로 갈아입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10년 전 연희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입을 닫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그냥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외곽 주막에서 술에 취한 늙은 아낙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연희 말이요? 그 애가 도망을 가? 아버지 앓고 누워있는데 발이 떨어지겠어? 그 애는 그날 밤 관아에 불려갔어. 사또가 부르셨다고. 그리고 못 돌아왔지. 정하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에 불려간 뒤 못 돌아왔다. 연희가 야반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정하윤은 우물 앞에 섰습니다. 3번째 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10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울음이 대신 우물 안에서 다른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긁는 소리였습니다. 돌을 긁는 아주 느린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 정하윤은 숨을 멈추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아주 잠깐. 달빛이 우물벽에 반사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정하윤은 이때 결심했습니다. 관찰사의 명이 있든 파직을 당하든 옥에 갇히든 이 우물을 판다. 정하윤은 다음날 새벽 마을의 장정 15을 모았습니다. 관아 관노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아 안에는 김덕수의 눈과 귀가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장정들은 10년 전 연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아들이었고 손만석 영감에게 두부를 사 먹던 사람들의 조카였습니다. 새벽 인시, 동이 트기 전 정하윤이 관아 뒤뜰 우물 앞에 섰습니다. 장정들이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봐라. 첫 번째 곡괭이가 우물 바닥에 돌을 내리쳤습니다. 쾅! 울림이 관아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김덕수가 달려왔습니다. 사또, 관찰사 어른의 명을 어기시면. 정하윤이 김덕수를 돌아보았습니다. 30살 젊은 사또의 눈이 여러분,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관찰사 어른께는 내가 답하마. 김설이 물러서라.
김덕수가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꾹 닫아두었던 것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곡괭이가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물 바닥에 돌이 갈라졌습니다. 돌 아래에는 진흙이 있었고 진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가 나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가 정하윤이 직접 무릎을 꿇고 진흙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관복의 소매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꺼낸 것은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비녀 끝에 새겨진 연꽃무늬. 장정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건 연희 아가씨 비녀입니다. 연희 아가씨 어머니가 물려준. 정하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녀를 쥔 손가락에 진흙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더 파들어갔습니다. 비녀 아래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 한 권이 나왔습니다. 기름종이 덕분에 10년 동안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함창현 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있던 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본이었습니다. 이재풍이 조작하기 전에 원본. 송만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장부. 여러분, 누가 이 장부를 우물바닥에 숨겼을까요?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땅이 빼앗기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관아에 불려가기 전 아버지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있던 양안 사본을 연희에게 맡겼고 연희는 그것을 기름종이에 싸서 비녀와 함께 품에 넣고 관아로 갔던 겁니다.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를 품에 안고 갔습니다. 자기 몸이 증거가 되도록. 그리고 장부 아래에서 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뼈를 마주한 장정들의 반응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곡괭이를 들고 있던 사내 하나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 아가씨, 여기 계셨구나. 10년 동안 야반도주한 불효녀로 불렸던 사람이 이 우물바닥에서 아버지의 땅을 지키려 했던 효녀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정하윤은 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의 관복이 진흙에 젖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구나. 미안하다. 사또가 백성의 뼈 앞에 사죄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식은 빠릅니다. 우물에서 뼈가 나왔다는 소문이 고을을 넘어 가명으로, 가명을 넘어 한양으로 퍼졌습니다. 이재풍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조의 관리를 함창현으로 급파했습니다. 명목은 정하윤의 직권남용 조사. 관찰사 명을 어기고 관아시설을 훼손한 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살인범이 조사관을 보내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가 죄인이 되는 상황.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연희를 죽인 힘이고 10년 뒤에도 정하윤을 짓밟으려는 힘입니다. 형조 관리가 도착하기까지 이틀. 정하윤에게는 이틀이 전부였습니다. 정하윤은 장부와 비녀 그리고 뼈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관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탈 수 있는 사내에게 상자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한양으로 가져가라. 형조가 아니라 사헌부로. 사헌부 대사원 앞으로 직접 전달하라.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탄핵하는 기관. 형조의 이재풍이 손을 쓸 수 없는 곳. 사내가 말에 올랐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뒷문을 나서는 사내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습니다. 김덕수였습니다. 김덕수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전의 손이 아닌 10년간 비밀을 지켜야 했던 자의 손. 그 손은 떨고 있었지만 칼끝은 사내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내려놓으시오. 새벽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새벽 어둠 속 김덕수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을 든 손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김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흙바닥을 가리켰고 결국 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김덕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내시오. 사내가 말을 몰아 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눌러놓았던 것을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덕수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김덕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았지요. 아전의 복록으로는 약값도 대기 어려웠습니다. 이재풍이 김덕수에게 양안 조작을 시킬 때 대가로 아들의 치료비와 한양 의원 소개를 약속했습니다. 김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지만 아들의 다리 앞에서 양심의 무게가 가벼워진 겁니다. 아니, 가벼워진 게 아닙니다. 양심을 짓눌렀던 겁니다. 10년 동안 그날 밤 연희가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김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재풍 사또가 연희를 위협했습니다. 아비의 논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연희가 거부했습니다. 그 아이가 글쎄. 사또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사옵니다. 김덕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연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논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입니다. 제가 죽어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이재풍이 화가 났습니다. 고을 사또가 20살 여자아이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 분노가 살인이 된 겁니다. 김덕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재풍이 연희의 목을. 김덕수는 그 뒤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닫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 매일 밤 꿈에서 되풀이되었을 장면. 사또가 명했습니다. 우물에 넣으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아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덕수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울었던 우물. 연희가 울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찾아달라고 아버지 땅을 돌려달라고 10년 동안 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상자는 사흘 만에 한양 사원부에 도착했습니다. 사원부 대사원은 상자를 열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은비녀, 원본 양안, 유골. 세 가지 증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풍이 체포되었습니다. 형조 참의의 관복을 벗기고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이재풍이 잡혀올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아뜰에서 포졸에게 이끌려 나올 때 구경 나온 한양 백성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만 한 가지, 이재풍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 첫날 밤 혼자 중얼거린 말. 그 우물에서 진작 소리가 안 났어야 했는데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증거를 더 깊이 묻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재풍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천안 박치근은 유배. 논 12마지기는 원래 주인인 송만석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송만석도 연희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김덕수는 자수를 인정받아 차명은 면했으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김덕수의 아들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이 관아 앞까지 와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김덕수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정아윤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찰사의 명을 어긴 죄는 사원부의 조사 결과 이 제품과 관찰사의 결탁이 밝혀지면서 무마되었습니다. 정아윤은 파직되지 않았고 함창현 사또로 5년을 더 근무했습니다. 정아윤이 사또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돌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연희의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땅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돌 옆에 연꽃 한 송이를 새겼습니다. 비녀 끝에 새겨져 있던 그 연꽃을 여러분, 연희의 뼈는 아버지 송만석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에 모였습니다. 10년 전 야반도주했다고 수군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보다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관아 뒤뜰에서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울었던 우물이 드디어 잠든 겁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송만석의 무덤 옆에서 울음소리 대신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누워 연희가 어릴 적 불렀던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다고, 그게 바람소리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